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많은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분들이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위기가 온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진짜 그런 상황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마 미국 얘기 같아요. 2023년 1월 지금 상황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입니다. 최근에 동향을 살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분이 한 60% 정도는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경착륙, 즉 심하게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착륙이 올 거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견딜 만한 연착륙이 올 거냐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여전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착륙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지난해까지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지금 시장이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에 금리도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께서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바닥에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우려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좋게 봤던 분들조차도 그렇고, 최근에 심지어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우리나라에서 나온 비관론자들은 비관론자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비관론자, 그분조차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연착륙의 가장 큰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가장 강력한 고용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안 좋아질 거고, 그 안 좋아진 고용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고용시장을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이게 해고가 쉽지 않은, 즉 우리가 실업률이 안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생각하는 만큼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역대급으로 구조적인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로 노동력이 상실된 거고, 또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때부터 막히다 보니 어려운 거죠. 특히 최근에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다 보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일자리는 늘어날 텐데 여전히 사람은 부족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베이비붐이라고 불리는 흔히 얘기하는 전후 세대, 미국으로 얘기하면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나이로 봐도 생각보다 인생에 꽤 선배님들이신 거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인구도 제일 많았고 산업 여군이셨고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세대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람 부족한 게 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긴축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용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이 경기의 극심한 침체, 즉 경착륙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셨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좋게 보면 와 이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이게 임금이 잘 이렇게 안 내려가면서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 위협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걱정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고용시장이 예전처럼 아예 크게 심하게 훼손됐다라가 올라가야,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암이 걸렸을 때 깨끗하게 수술하고 가는 게 되는 건데, 분명히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 물가 통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될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이 생각만큼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단행이 됐었을 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리는 금리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은 연착륙일 수 있는 건데 잃는 거는 결국은 그 향후에 있을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현재 이 위기는 극심한 무슨 위기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위기로 발전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대신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상황이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거나 이제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 이런 거 막 폭등하고 네네네.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한 지가 아직 뭐 기껏해야 이제 10달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엔 다르다.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트리플 V 이하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부실 채권이 아직까지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임계치를 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은 금리 수준은 아니지만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로 미국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쓰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5.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일부 도출된 게 있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조차도 혹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최종 종착역이 5에서 5.25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면 5.15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첫 번째로 하나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재미있는 사실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경제 쪽에서는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어떤 설비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들, 즉 제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부족 상황에 크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도 작용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덜한 게 아닌가.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쪽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실 기업 쪽이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 특히 리츠 쪽.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미국의 글로벌에서 최고 컸던 사모펀드 하나의 리츠 펀드가 한번 환매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었죠. 금리 때문에. 그런 쪽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누가 뭐래도 지금 국채 시장입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는 국채를 팔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팔고 있고 아니면 글로벌 각국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온다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주셨던 쪽은 그나마 조금 제가 볼 땐 덜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지금 있었던 이런 관련 위기도 결국 생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한 걸 보면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야, 이거 물가도 좀 잡혀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오래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도 이게 뭐 지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 아직도 큰 소리 친단 말이죠. 야, 이거 우리 금리 인상 이 기조를 바꾸는 거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하고 시장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한 10수년간 연준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경험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 1970, 80년대 아서 번스라는 분이 시장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굉장히 물가를 못 잡았던 사례도 있었었고 2004년에서 2006년에 금리 올릴 때 앨런 그랜스펀이라는 분도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리만 브로더스 사태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 버냉키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네들도 리만 브로더스를 파산시킬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가깝게는 2018년도 10월에도
또 연준의 실수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던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그랬죠. 물가에 대해서 오판을 하면서 했었던 여러 사례. 즉 연준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연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전부 다 사람이다 보니 또 경제라는 건 사실 점쟁이가 아니면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연준은 연준대로 움직이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는 현재 일어난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 시장과 연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목적 자체가 물가를 잡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 실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물가, 즉 고용시장까지 안정이 되면서 정말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지표로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실제 속으로는 마음이 떨릴 수 있어도 진짜 경제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먼저 본인들이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시장에서 연준이 피봇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길 거고 그러면 주가도 아니면 금융시장도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잡으려고 했던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준은 자신들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실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수의 경제학자들, 즉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조차도 지금 경제다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눠서 논란을 했는데 연준의 그 의원들이 19명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약간의 코미디죠. 화백제도도 아니고 요거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즉 연준에 우리가 강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어떤 그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금융시장은 다르죠. 이분들은 내 돈을 걸고 또 회사 돈을 걸고 고객 돈을 걸고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진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연준처럼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봤었을 땐 이 정도 긴축을 하고 이 정도 경기 상황이면 하반기에 분명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다른 건 맞지만 그 격차가 대단히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연준은 올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시장에선 올 연말이니까 사실 차이가 나봐야 한 분기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어딘가 세계 어딘가에서는 무너졌다. 총 9번 금리 인상 중에서 7번 정도가 실물 경제 타격을 주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남미든 어디든 무너졌다는 건데 이번에 과연 그런 어떤 실물 경제 타격이 정말 작게 연착륙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번엔 쓰러지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이 직접적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먼저 쓰러지는 국가는 우리도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유럽의 이탈리아나 영국 또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 국가는 자신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 자체가 미국의 국채를 전부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정말 시장이 좋아서 연착륙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대놓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금융위기입니다. 즉 물가를 다 잡기 위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2%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를 6%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또는 미국조차도 지금 부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심하지만 미국은 국가부채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국채 위기 이게 현실화되는 게 사실 6% 이상의 금리라고 현재 루비니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위기는 미국도 피해갈 수 없는 위기라는 점에서 연준 스스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는다라고 과연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태울 거냐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쓴소리겠죠.
물가를 잡고 싶으나 쉽지는 않고 그 물가를 네 생각대로 정말 잡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 미국도 죽어라는 표현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이어서 연착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물감을 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는 미국도 금융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착륙이겠지만 앞서 우리가 논의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묘한 게 이게 정말 좋아서 연착륙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서 연착륙인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사실 어쨌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만 조삼모사 같은 반응이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경기 연착륙을 반영할 거고 또 상반기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 만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물가가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만약에 혹시 상반기에 금융시장이 좋아질 경우 하반기에 또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변수가 있어서 조금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뭔가 윤곽을 조금 그려보면 상반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엔 요것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히는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글로벌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나홀로 거꾸로 갔던 일본이 묘하게 이건 뭐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약간 일본의 이 장기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치 자체가 사실 비상식적인 조치였던 거죠. 일본만 나홀로 초저금리를 뭐 몇십 년간 유지를 하겠다.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기저에는 글로벌 경기가 향후에도 초저금리가 깔려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에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일단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 조치를 폐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달러는 강세일 거고 엔화는 약세로 가겠죠.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크게 뛰면서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까지 뜨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시장에서는 이걸 알고 계속 엔화를 공격해서 엔화를 초약세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결국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지? 사실 엔화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국가와 물가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은 물가가 오를 때 참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고용시장이 되게 튼튼하게 문제가 되고 또 주거비라고 불리는 또 쉘터라고 불리는 이 월세가 문제가 되고 있죠.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예,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 사실 엔화가 일정 수준의 강세만 띄게 되면 수입 물가가 다시 낮아져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 즉 흔히 얘기하는 초저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를 하고 YCC 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도리어 향후에는 미국의 금리가 내릴 거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본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YCC를 폐기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바꿔 얘기해서 지금 일본은 독자적으로 이 정책을 폐기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반드시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라면 현재 일본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원하는 건 사실 엔화 강세, 일정 수준의 엔화 강세, 이를 통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실제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 금리, 요거의 제로 금리 정책, 요런 정책을 포기하고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리라고 불리는 요 국채를 제어하는 요걸 포기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GDP의 26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채권도 대부분 일본 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금리 인상 또는 각국처럼 뭐 2, 3% 이런 금리는 사실 재앙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흔히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또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엔화 강세를 원하는데 요 정도다. 이만큼이 아니라. 근데 요 정도까지 자기 마음대로 되려면 이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반드시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조율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더 많은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이 부메랑이 전부 다 일본 입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라고 미국 채를 다 던진다는 얘기가 되고 미국의 주식도 다 던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미국 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이 영향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의 정책 공조 안에서 살금살금 되는데 뭐 일부 시장에서 계속 있던 부작용도 저는 계속 나오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직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을 깔고 간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건 정말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YC를 폐기한 다음에 다른 국가들처럼 가겠다. 이런 그림은 아니고 일정 수준 이런 의도를 통해서 일정 수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엔화 강세를 얻어내기 위한 전 트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장기국채 밴드를 확대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금리가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조금만 올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부채가 워낙 많아서 이 뭐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빚감대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문제고 또 일본의 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아서 뭐 맞습니다. 1% 안팎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가기도 힘들어지고 일본의 정부도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결국 도와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결국 이제 일본이 올라가는 금리, 즉 일본이 이 상황 때문에 물가가 계속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YCC도 포기를 할 거고 금리도 계속 올릴 거다라는 믿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정책을 포기는 하되 그 포기하는 수준이 누가 보더라도 미세한 정도. 그리고 정말 크게 안 올린 정도의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그 신뢰는 일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신뢰는 잃어버리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만 놓고 미국은 물가가 이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반드시 부러뜨려서 해야 될 거야라는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미국이 피보설하게 되는 계기는 뭔가 금융위기가 오게 될 거 아니냐. 사실 전 일본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본과의 정책 공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또 한 번에 큰 변동성을 경험할 수도 있는 위험들이 여전한 거죠. 근데 저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정책을 아주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수준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낙관론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금융위기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어떤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큰 것 같은데 항상 일본은 우리한테 얄미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10년 장기 집권 일종의 이번에 물러나시죠. 이제 4월달에 예, 만약에 4월 7일 날 물러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총재가 바뀌면 앞으로 일본의 어떤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로다 총재의 퇴임을 앞두고 나서 일본 중앙은행에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구로다 총재 이후에 결국 이 정책을 폐지하고 결국에는 금리를 올린 수순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금융시장의 반응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향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리는 그림이 나와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적화된 시기가 더 늦지도 않고 더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그때 실현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전부 다 그래서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자꾸 그래서 손사래 치잖아요. 아 그거 아닌데 시장이 너무 나갔어 하는데 그게 진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일본의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돼 있어야 주식 투자하신 분들 네. 특히 1월 달에 이 랠리가 좀 더 연장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건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신 게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약간 공조가 깨진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이 맞습니다. 미국 국채를 투매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한데 실제 투매했다라는 증거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조를 안 했던 이유가 그만큼 급박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요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도 꼭지고 달러도 강세가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렸던 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저는 전율이 흘렀었어요. 와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이게 아닌데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물가 때문이 아니라 이게 더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융안전보고서 보면 이전에 없었던 금융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는데 연준 입장에서 일부러 이걸 막 부각시키진 않겠죠. 하지만 그때 이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공조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연준이 모르지 않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모르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일본이 어느 정도 공조하는 모습을 사실 의견들도 많이 비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뭐 무리한 어떤 정책은 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계속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양국가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상대방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공조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서로 이미 인질이 됐고 볼모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거죠.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죠. 이미 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뭐 둘이 사이가 좋네 나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연결고리도 되게 튼튼하지만 특히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굉장히 컸거든요. 안타깝죠, 그냥. 자,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좀 전망해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어쨌든 세계 경제의 호재가 될 수 있고 한국 경제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살아나면 또 경쟁자고 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이제 정말 좋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올해도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하고 주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냈었었고 그런 보고서를 감안했었을 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찍고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눌려왔던 리오프닝, 즉 보복 소비와 관련된 기대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봉쇄 강도가 컸죠. 뭐 우리나라는 봉쇄를 한다고 해도 정말 아플 때 빼놓고 정말 코로나 걸렸을 때 빼놓고는 사실 돌아다니는 데 지장은 없었지만 중국은 거의 뭐 집에서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사실 저도 코로나 걸렸었을 때 한 일주일 갇혀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갇혀봤죠.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3년간이나 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두 가지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번진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의 90% 이상이 걸린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한국도 미국도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발병을 했었을 때는 그 확산 속도가 아예 이렇게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걸릴 때는 급격한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자들 숫자도 급격하게 줄거든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확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인민들이 굉장히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런 확산세라면 제가 볼 땐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감염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그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또 경험했던 건 뭐냐면 각국의 보복 소비였던 거죠.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복 소비들. 최근에 기사도 보셨겠지만 중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이 5경이 넘는다고 하죠. 너무나도 많은 예금을 했고 결국 중국인들이 이 돈을 쓸 거 아니냐. 저도 상당 부분 동일하고요. 또 중국인들의 소비 습성이 한국인만큼 큽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명품 소비가 한국이 1위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중국인들도 못지않죠. 일단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보복 소비를 시작을 하면 그 소비가 분명히 내국 소비는 아닐 겁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대륙적으로 보면 유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럽 쪽의 명품 소비 또는 유럽의 여행이 본격화된다라고 본다면 이 영향이 단순하게 야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니까 화장품을 사야지 이게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거고 또는 유로가 생각보다 반등을 할 개연성이 높다. 그럼 유럽의 그 유로화 반등은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전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사항들이 올 상반기에 시장에 또 다른 종목들이나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게릴라처럼 한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대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코로나19 이전에 보여줬던 엄청난 고성장, 요 경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결국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냐, 요 부분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중국이란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고성장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향후에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크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보면 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질적 성장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도 눈에 목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성장률은 꼭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질적 성장을 할 때 비록 성장률이 낮아도 주가가 더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겠죠. 미국의 성장률이 5% 넘는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은 질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10% 이상 성장했었던 1970, 80년대 주가가 못 올랐었죠. 역시 양적 성장은 양으로만 그렇지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중국이 이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질적 성장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전환을 했으니까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반도체 난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적 성장은 어느 국가가 됐든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뀔 때 많은 나라들이 뭐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처럼 겪거나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이 선진국으로 못 가고 계속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중국은 혹시 이 전환기에 지금 현재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전 세계적인 소비 규모가 미국이 28%고 중국이 14%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비재로 국한을 하면 중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점으로 감안했었을 때 중국이 무너졌을 경우 사실 글로벌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기 때문에 잘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어떤 바람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속단해서 이렇게 좋아질 거다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항상 공산당 중심의 통제 경제였고 중국 공산당이 아직까지는 감내 가늠한 수준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위기가 있었던 국가들의 공통점들이 보면 외환위기하고도 맞물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전부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게 아닌가.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워낙 중국 하면 미중 패권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견제 들어가고 지금 뭐 리쇼링 한다 그러고 뭐 지금 이제 그런 변화들이 지금 현재 과거 40년 동안 없었잖아요. 네. 중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런 변화들과 도전을 중국이 과연
어떻게 이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다급해짐이 느껴집니다.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미국도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불리해지는 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크다라는 거지만 역시 단점은 첨단 기술에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핵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빠졌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재밌게도 시장과 관련해서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즉 미중 간의 대결 구도에서 그래 미국과 대결하고 있으니 너는 네 편이고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해서 편을 가르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WTO 체제에서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주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한국한테 물론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호주와의 관계 개선한 것들도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즉 중국이 필요한 건 동맹하고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굉장히 공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무역과 관련된 갈래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식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세계가 원하는 그 규칙을 뭔가 지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준수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글로벌 시장에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중국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대척점이 있지만 다른 어떤 국가들과의 그 부분에서 좀 더 대척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래서 우군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봤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2021년, 22년에 미국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보복 소비를 했더니 이거 웬걸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는 세계 전체 물가를 사실 중국이 좀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혹시 중국이 이제 올해는 보복 소비도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지 궁금해요. 사실 있죠. 있나요? 그래서 네. 앞서도 제가 올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좀 장애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 연착륙은 가능하겠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들도 있었더라면 또 반대로 중국의 보복 소비가 올 상반기에 또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면 또 하반기에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덜 내려가는 역시 또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하반기에 우리가 이게 물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고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물론 그때 좀 가봐야지 되는 게 최근에 뭐 주거비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들이 문제라서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이 리오프닝이나 이런 게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연착륙을 막고 또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이견은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가격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좀 들썩이기 시작을 하면 잡혔던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게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이렇게 식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했었을 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중국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한 번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가격, 원주재 가격 중에서도 원유 가격을 보면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거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막 유가가 오르다가 네. 정작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니까 경제가 더 엉망됐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좀 안정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떨어져서 진짜로 한 60, 70달러대로 떨어져 버렸으면 좀 마음 편한데 이게 아직도 80달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중국 경제가 돌아가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궁금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은근히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베팅하는 쪽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정유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본인들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데 자신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어쨌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단순히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항공료도 뭐 수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는 일정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반영하는 수준이 이전처럼 100불, 120불 거리냐 아니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도 뭐 80불대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앞서도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글로벌 유가 수준이 여기서 올라도 한 10불 정도 올리는 효과를 정도로 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이게 의외의 상황이 와서 뭐 90불, 100불 넘어간다라면 사실 생각보다는 물가에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유가라는 게 중국의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 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일단은 올라가는 시장에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물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둘로 나눠서 먼저 시장 전체 전망과 업종 전망으로 좀 나눠본다면 먼저 시장부터 어떻게 좀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이건 이제 제 그냥 생각이니까 말씀을 주시면 어찌됐든 올해 상반기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장을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견해도 나뉘고 있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소중한 의견이식인 것도 맞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물가만 보면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에너지 가격 아니면 중고차 여러 가지 또 의료비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라면 올 상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주거비가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향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문제가 돼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하반기에 걱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어쨌든 상반기에는 물가가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는 상이라면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상반기에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려졌었을 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도 할 수 있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돌출될 수 있다라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 상반기에 지금 좋았었던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부메랑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예컨대 그래서 금융시장에 오르면 물가가 덜 잡힌다거나 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원자재 가격을 자극을 한다라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주판을 튕겨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과 그럼 섹터별로 본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금융업종이었어요. 저도 사실 매매도 못했고 놓쳤었지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이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모멘텀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가 확인이 된 거는 맞겠죠.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70%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바닥은 수요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을 줄일 때 그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줄였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이 낸드를 줄인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바닥에 대한 기대는 높다. 특히 최근에 바닥의 기대도 높은데 수요에 대한 희망도 약간씩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파이어 레피즈, 즉 인텔에서 나오는 서버용 새로운 CPU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적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 DDR5라는 제품이고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놨던 신제품이었었던 거죠. 그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려서 사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CPU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정 부분에 얼마치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공급에서는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요만 된다라면 최소한 더 빠지지는 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바닥이 진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업종을 놓고 볼 때는 분명한 건 많이 빠졌던 건 당연히 순환매가 한 번 있겠지만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전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빠른 말매가 될 거고 아직은 테마성이 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여행이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한 번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역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체질 변화
그리고 그 체질 변화를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플랫폼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있는, 그리고 그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깔아야지겠죠. 인프라, 그다음에 새로운 설비 투자, 이런 거 이후에 첨단 제조업까지 이르기까지 그 관련 업종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유럽이거든요. 예. 유럽 지금까지 이제 뭐 만약에 위기 온다 그러면 유럽부터 망할 거다. 뭐 남유럽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유럽에 대해서 어떤 태도 같은 게 살짝 변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네.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남아있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사실 항상 유럽은 위기에 대한 진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덕질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의 그런 근본으로 나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유로화에 있습니다. 유럽이란 국가들을 통합을 할 때 보통 통화를 통합하면 재정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돈, 즉 화폐, 유로화는 통합을 했는데 재정을 통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흔히 얘기하는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특히 이제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반면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이런 그 좀 북쪽에 사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건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당장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탈리아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총리가 약간 극우 성향을 띠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 특히 유럽 동맹과 관련한 규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국가들이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정책 당국자들이 포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에 따라서 유럽이 원하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위기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국가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와는 다르게 이 유럽의 규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는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으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유럽 경기가 어려웠던 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가 전쟁 전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돌아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유럽에서 뭐 여러 가지 가스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해 여러 새로운 어떤 그 수요처를 이제 공급처를 찾았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유럽 시민들이 굉장히 절약도 많이 했을 건데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영향도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지난해 석탄 수요량이 세계 최대였다. 공기는 좀 안 좋아졌겠군요. 예. 네. 그래서 유럽의 석탄과 관련 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그린하자고 녹색 얘기하더니 뒤로는 블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들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우려도 제가 볼 때는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럽은 관광대국들인데 제가 지난주에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왔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관광 나왔어요. 미어 터지고요. 네. 미어 터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중국인들까지 가세하면 클 것 같아요. 거기에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명품 소비는 지금 유럽의 명품이나 아니면 중고가 이런 것도 보면 물건이 없습니다. 예, 살 수도 없고 네.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고 잘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이라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 그 이전부터 쭉 그래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는 우리가 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보고 온 거는 좋은 상점만 본 거야. 실제 유럽 시민들의 일상은 다를 수 있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주가하고 그게 경제가 그게 다른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제는 GDP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인데 국내 총생산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이고요. 주가는요 달라요. 지금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프랑스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 공장이 있는 것들이 좋아질 경우는 주가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긴 한 건 맞는데 서민 경제와 관련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만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도 프랑스도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서민 경제가 조금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그 정도로 다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서 또는 내가 느끼는 피부 경제와 주가는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측면에서 보는 그 관련 기업들과 관련된 모습들은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유럽과 관련된 우려는 저는
당장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위기의 핵심은 일본이 아닐까. 일본이 어떻게 잘 연착륙을 하느냐. 그게 전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 대한 우리가 투자 태도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가장 많이 하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유럽은 잘 투자하지 않잖아요. 유럽에 지금 현재 투자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속도 조절 이후에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올해는 미국도 좋지만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많은 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게 뭐냐면 조금 나눠서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이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엔 유럽도 들어가고요. 또는 미국에서도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럽 경제가 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좀 회복이 잘 되고 그랬을 때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놓고 보면 유럽 경제가 회복되는 그림만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는, 즉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로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영향들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이게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즉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데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유럽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계 한국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갈 수 있는 요인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일 경제가 한때는 정말 가장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독일 경제도 앞으로 회복 국면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예,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독일 경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던 요인들 중에 지난해 기억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가뭄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었어요. 라인강이 마르면서 사실 운송도 안 되고 또 모든 공장들은 반드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부족해지면서 생산 활동이 굉장히 저해됐었던 게 또 있고, 또 여전히 독일에 대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곳이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덜했던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쨌든 바닥을 찍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유럽, 어쨌든 독일도 제조업 대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관광도 뭐 무시 못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가스 가격 때문에 제일 크게 타격받은 데가 영국하고 이탈리아,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스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가 바닥을 찍고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유럽에서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저는 그냥 전체 유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 유럽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네. 유럽이 다른 국가들보다 주가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우는 좋은데 왜 나스닥이 나빠라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빅테크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해 내내 많은 기업들이 빠졌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또 이와 관련된 IT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제일 크게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을 보면 버블이 있었던 건데 그 버블이 플랫폼 버블이었다라고 단정 지어도 충분히 맞겠죠. 왜냐하면 제조업 쪽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었었으니까. 우리 지난해 물가 오를 때 보면은 물가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전히 제조업 쪽에서는 공급 부족이니까 이쪽은 빼고 결국 플랫폼 쪽에 어떤 그 공급 과잉 또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이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 시기에 보시면 당연히 비대면 관련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비대면 관련해서 나스닥하고 한국이 은근히 많이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 유럽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영국은 거의 안 올랐고요. 영국은 제자리였고 프랑스나 독일 정도만 한 10몇 % 정도 올랐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빠질 것도 별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회복세도 더 빠를 수 있었다. 즉 왜? 플랫폼이 없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 플랫폼을 다 미국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도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즉 향후에 경제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플랫폼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면 그 수혜가 사실 유럽 기업들한테 많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이게 플랫폼이 좀 일시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정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제조업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냐?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경제는 지금 균형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플랫폼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 경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10% 초반으로 너무 낮아요. 사실 거의 고사되기시피 했다니까. 어쨌든 사람도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도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보다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제조업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전과 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봤던 현재를 제외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경제에서는요. 통상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공급 과잉, 즉 공장이 있다라면 제가 컴퓨터 공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1999년 닷컴 버블 때 보시면은요. 그때 컴퓨터가 엄청 많이 팔릴 때였었어요. 뭐 저희 같은 학번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포 컴퓨터, 현주 컴퓨터, 뭐 세진 컴퓨터, 삼성전자도 뭐 알라딘, 매직 스테이션에서 어마어마하게 컴퓨터들이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니까 경쟁자들이 너도나도 많이 늘어났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경쟁자들이 많은 애들이 하나씩 도태되고 뭐 파산하고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경제가 예전하고 독특한 게 뭐냐면 플랫폼 경제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경쟁자가 없어요. 구글 경쟁자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네. 예, 아마존 뭐 이런 애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플랫폼 경제가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는 형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전과 같은 이런 수많은 공급자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이 생략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만큼 그렇게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요. 다만 올라갈 때 반등을 하더라도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그 매물을 받을 가능성 또 일정 수준 올라가면 얘네가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 이것 때문에 장애물들이 계속 있어서 다른 제조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편치 않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시장의 전망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과연 이제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에서 제조업 경제로 바뀔 것이냐 이런 장기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박종의 경제한박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